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우리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내용은 이고은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시절에요, 비화폰 그리고 전화 통화했던 인물과 그 시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은 통화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최근에 나온 보도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거고 과거에 국정원장과도 통화를 했었고요. 총선 국면에서는 또 당시 여당 대표와도 통화를 했었다. 먼저요, 김구식 씨. 네.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뭐 국가의 주요 공무원과 여당의 대표와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굉장히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예. 영부인은 선출된 직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적인 라인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라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비화폰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상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중요하게 협상을 할 때 타국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우리들 정부 안에서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협상의 분위기라든지 협상 이야기를 하고 받을 때 이걸 또 보안을 지키고 도청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비화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북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비화폰입니다. 그 정도로 그 그렇습니다. 정도 상황에서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항상 비화폰을 가지고 예. 갑니다. 그래야만 우리끼리 협상의 전략을 수기할 때 북한이 도청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부인이 비화폰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남북 협상 나서는 것도 아니고 대미 협상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화폰을 영부인이 썼다는 것 자체도 이건 비정상적이고요. 그 비화폰에 지금 그동안에는 그 과정에서 개헌 과정에서 경호처가 뭐 계속 반납하지 않고 뭐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다 경찰에 제공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공이 돼서 나와서 보니까 발신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 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시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고 국정원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심지어는 뭐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뭐 검찰총장하고도 통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그것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막 20분, 30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을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일파만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 하는 의심을 지금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거는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여사에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 부인이 무슨 북한과 협상합니까? 외국과 협상합니까?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화폰을 쓰는 것이지 국내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비화폰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전화를 한 당사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국내 인사들, 예. 본인과 관계된 분들 중심으로 혹은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 중심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 자체도 문제고 예.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 김건희 여사도 문제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전화를 받는 저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관계들도 저는 정말로 큰 문제고 예.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V1이 대통령인데 보통 V0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자조 섞인 그 농담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아니면 혹은 정부의 주요 관계자 아니면 쓸 수 없는 비화폰을 대통령 부인이 직접 쓰기 때문에 예. 그런 말까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 비화폰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당시에요. 검찰이 주가 조작이나 명품 뺀 사건을 조사하던 때
영부인이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 경찰 뭐 이런 수사기관들을 관할하는 자리이고 이게 자신의 혐의하고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당시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는데요. 말씀 주신 이 명품백 수술할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고 그 조사의 방식 언제 할 것이냐, 일시가 언제일 것이냐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던 시기였습니다. 예. 실제로 7월 3일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시에 이 김주현 이 전 민정수석과 2차례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통화했던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해당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민정수석과 공모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 내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따라서 이 7월 3일에 33분간 있었던 2차례의 통화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이 부분을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팀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검찰총장도 비화폰이랑 받던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른 전임 정권 때의 검찰총장들을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우리는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이 대검의 입장은 이전에 이원석 총장이 썼던 비화폰을 그대로 심우정 총장이 인계받아 사용했다라는 것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는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있는 이 총장들이 모두 비화폰을 지급받아서 사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영부인은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민정수석은 검찰총장과 통화했다. 여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을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라인의 핵심이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이 했을 것이고 예.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비화폰을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 정치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예. 이런 모습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라 저거를 저 비화폰을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저는 이번에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피하지 못할 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님, 영부인이 이렇게 비어폰을 받아서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지급의 대상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이걸 처벌하는 법정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까? 그것은 도청이나 감청 내지는 보안이 필요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비화폰을 이용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다. 따라서 이 대화 전후에 있었던 사정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통일교 전 간부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 명품백 2개라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명품백 줬을 때 그때 당시 그 옆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욱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네, 같이 여사하고 같이.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광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이 수사를 언론이 이제 별칭을 달기를 신데렐라 수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게 이고은 변호사님. 이 명품백을 일부를 구두로 바꿔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두가 김건희 여사 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일단 검찰이
보는 건가요? 네, 구두의 주인을 지금 찾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통일교 간부가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던 샤넬백 2개가 최종적으로는 이 유모 행정관을 통해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신발은 바로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품번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품번에 해당하는 것이 몇 사이즈로 바꿔나갔냐가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바꿔간 신발의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가 평소 이 해당 브랜드에서 신는 이 신발 사이즈와 동일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검찰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 행정관에게 이렇게 물품을 교환하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검찰에서 저 가방도 그렇고 뭐 이런 신발도 그렇고 압수수색까지 했지만은 찾았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잖아요. 이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찾으면 좋겠죠. 그 일단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좋지만 지난 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사실은 검찰이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가방만 찾았던 것이지 가방이 어떻게 교환되고 교환된 부품이 신발이었다까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의 신발장 등은 아마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가방이랄지 신발일지 그 행방이 나온다면 그 소지자를 통해서 또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수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도 그 신발과 가방의 행방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또 저녁에 들려온 소식이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앞으로요. 뭐 아시다시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출범이 곧 됩니다. 이 특검을 이끌 사람이 민중기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면 조사할 거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인터뷰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출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이번 문제 이고은 변호사 한번 짚어볼게요. 뭐 우울증이라고 뭐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앞두고 입원하는 사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자주 보는데 이런 느낌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특히 이제 중요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중요범죄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도 한번 미루고요. 또 변호인을 교체하겠다면서 또 미루고요. 그러다가 조사를 받다 쓰러지는 피의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입원을 하면서 조사를 연기시키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출범되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결과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당연히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아예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어야만 검찰이 수사관과 함께 가서 어떤 방문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지병이 조금 더 악화된 이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소환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피할 그 의도가 1차적으로는 있겠지만 아마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것이 어떤 수사 지연이나 회피 목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구속영장 발부나 체포영장 발부처럼 강제수사, 구속수사가 임박했을 당시에 법원에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독한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입원을 정치권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논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저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입원했다는 소식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움직임들에 대한 행간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된 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입원을 하게 되면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 받겠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사전 포석이 아니야 이렇게 좀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거죠. 수사에 대비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좀 국민의힘의 좀 분위기를 보면 물론 김대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글쎄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본래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그 민감한 성격이고요. 네.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도 이렇게 잘 이렇게 즐겨 먹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언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우울한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래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민감한 그 내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버티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있어서 그 우울증이 좀 악화돼서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어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이게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것이 교묘하게 아니면 미묘하게 특검이 출범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떠올리는 게 휠체어 특검 아니겠어요? 휠체어 조사 아니겠어요? 항상 옛날 재벌들이 보면 휠체어에다 그 병원 한 자국 입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노리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울증이 있다면 가서 좀 건강하게 치료를 좀 받기를 바라고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그 특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진상을 제대로 좀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 또 결과를 따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사법당국에서 면밀하게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진단서나 이제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해서 과연 정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일단 1차적으로 소견서를 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 직접 가서 피의자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피의자들이 수사를 앞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울증이 조금 더 심화됐다라는 소견서만으로는 대면 조사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일단 박성준 의원 얘기로 일단은 특검 쪽에 무게를 좀 싣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소환 앞두고 입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고 멘탈이 약하고 그런 분이면 어떻게 그렇게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비화폰까지 쓰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런 의혹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고 들지 말고 질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분명하게 풀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그 공인의 한 사람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취할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이 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요 재판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보기엔 제 기억에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무언가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게 기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 좀 보게 비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특검에 출범하더라도 이런 지지자 결집을 통한 뭔가 수사 거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윤석열은 어느 정도 이것을 정치적인 아타로 나누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고 예.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저기 할 말이야? 라고 혀를 찰 텐데 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왜 기자가 건방지게 우리 대통령 앞길을 막아?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을 만들어서 본인인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노력들도 계속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한다고는 하지만은 경찰, 검찰,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검이면 조금 다른 방식이나 다른 걸로 어떻게 조사나 강제 수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검이 출범을 앞뒀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3차 소환 요구에도 아마 불응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요. 더 무리하게 강제 수사, 그러니까 체포영장 신청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인즉슨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현재 경찰이 3차 소환을 통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빠르게 들여다볼 것이고요. 이번 내란 특검의 제1 목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구속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미션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고 신속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 수사 동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환에 불응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특검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제 수사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